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기억 전당포라는 작품입니다. 하선 작가의 작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작가 하선, 잔잔함과 무채색을 좋아합니다. 무채색처럼 일상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녹아있으면서 그 안에서도 분위기가 확실하게 있는 글을 좋아합니다. 누가 읽어도 낯설지 않고 공감 가는 글과 제 글을 읽었을 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글을 쓰는 작가이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서툰 단어와 표현으로 써봤습니다. 오래오래 생각하고 궁금해하는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수상한 전당포가 있었다. 가장 큰 시장인 반달시장을 지나 길거리를 따라 흔히 피는 야생화의 한 종류, 울릉국화가 핀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좁은 골목길이 나온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그 골목길 끝머리에 빛바랜 컨테이너로 지어진 오래된 전당포가 나온다. 알 수 없는 그 전당포는 우리 동네 학생들 입에 찌라시로 오르내리는 대상이었다. 어제 그 정육점집 아줌마 거기 전당포 갔다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나도 들었어. 우리 엄마 말로는 그 아줌마가 하루 종일 무슨 이야기를 해도 싱글벙글 하다가 갔다고 하더라. 그 아줌마 며칠 전만 해도 어머니 돌아가셔서 가게 문도 안 여시고 한 달 동안 장사 접으셨다며. 이렇게 전당포를 다녀온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차분한 모습이거나 과하게 행복한 모습으로 변하곤 했다. 하지만 다녀온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을 물어보면 알려주지 않았다. 그냥 평범하게 가지고 있던 걸 맡기고 돈을 받아오는 것일 뿐. 일반적인 전당포와 다를 바가 없었다. 항상 그 가게가 궁금했지만 보안이 워낙 철저한 탓에 쉽게 들어갈 수도 엿볼 수도 없었다. 단지 전당포 빨간 대문을 나오는 사람들의 달라진 모습만 볼 수 있었다. 내가 성인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이유는 그거 하나였다. 전당포, 클럽이나 술집처럼 나이 제한이 있었고 신분증 검사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 소문에는 그곳에 어린이가 들어가면 유괴를 당한다. 엄청난 범죄 조직이 그 전당포 건물에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 소문은 전당포를 가지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였다. 내가 전당포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우리 아파트 6층에 살던 준기 때문이었다. 또래인 준기는 어릴 때부터 간질병 환자였다. 초등학교 때 수업을 듣던 중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의자에서 바닥으로 쓰러져 거품을 물며 경련을 일으키는 준기의 모습은 주변 아이들을 겁에 질리게 했고 그 이후로 친구들은 항상 준기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보고는 했다. 준기의 옆자리는 항상 준기의 가방 자리였다. 준기가 뭔가를 하려는 순간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 서로 준기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잘못하면 발작을 하는 준기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준기와 같은 조를 하거나 짝을 맞는 건 큰 일이었다. 고등학생이 되어 첫 등교를 하는 날, 동네 억척스러운 학부모들 사이에 준기가 어느 고등학교 몇 반인지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준기와 같은 반이 되었다. 수능 준비와 성적 관리로 아이들은 하나같이 예민했다. 진로를 결정해야 하고 대학교 진학을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였다. 준기는 1층 보건실에 자주 들리곤 했다. 등교 첫날 발작을 일으켰고 준기는 첫날부터 보건실에 내려가 누워 있었다. 담임 선생님은 준기가 없는 시간에 교실에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공지를 했다. 우리 반 박준기는 간질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어. 이 병은 갑자기 경련을 하거나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어. 선생님이 말을 해주는 이유는 준기를 잘 챙기고 도와줬으면 해서야. 수행평가에서 같은 조 하는 친구는 점수를 5점 더 줄 생각이다. 그만큼 선생님도 준기를 배려하기 위함이야. 나에게 입시는 앞으로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취업으로 가는 더 넓은 길을 걸을 수 있고, 취업에 있어서 좋은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 것은 낭떠러지를 만난 상황에서 안전한 다리를 만들어 건너게 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흔히 말하는 인서울 4년제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는 것만으로 바람이 불어 흔들려도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다리 위에서 당당히 건널 수 있는 것이다. 내 또래 친구들이 고3이라는 힘겨운 입시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지 않을까? 조금 더 편한 앞날을 위해 일단 눈앞에 있는 이 바람과 낭떠러지만 지나면 모든 것이 쉽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그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준기가 필요했다. 준기야, 이번 수행평가는 나랑 하자. 저번에 수홍이랑 해서 나랑 하기로 약속했다. 그래, 그러자. 기억하고 있어. 뭐야, 박준기, 너한테 같이 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미안, 너랑은 그 다음 과제 같이 하자. 제일 먼저는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준기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금세 그들을 따라 중하위권 아이들도 눈독을 들였다. 준기는 그 전과 다르게 변하고 있었다. 항상 웃지 않고 조용하던 준기의 얼굴에는 여느 학생처럼 장난기 그득한 미소가 어렸다. 항상 가방이 올려져 있던 준기의 옆자리로 전교 1등 수홍이가 옮겨 앉았다. 수홍이는 준기와 짝을 하며 매시간 수행평가 점수에서 플러스 점수를 받게 됐다. 그렇게 준기와 수홍이는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수홍이는 준기의 급식이나 이동 수업을 할 때도 준기를 도와주며 준기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다. 드러난 변화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나타났던 준기의 발작 증세도 차차 줄어들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던 날, 나는 친구들과 야자를 마치고 저녁을 먹기 위해 학교 앞 분식집에 들어갔다. 우리는 시킨 음식이 나올 때까지 친구들과 성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번 모의고사 때 성적이 좋지 않아 불안하다는 진수의 말에 하나 둘 자신도 그렇다며 끄덕이던 중 진수가 꺼내기 시작한 말이 큰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얄미운 수홍이 새끼, 욕심도 많아. 우리는 길을 쓰고 가고 있는데 그 새끼는 무슨 운을 타고 나서 준기랑 친해져서는 옆에서 꿈쩍을 안 하네. 맞아, 준기랑 같이 하면 점수 잘 준다는 말 하자마자 수홍이 준기 앞에 얼쩡대는 거 봤냐? 얌생이 같은 놈. 준기 놈 아무것도 모르면서 수홍이가 잘해주니까 수홍이 놈이 진짜 친구로 생각하는 줄 아나? 수홍이한테 5점짜리 점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담임이 준기랑 같이 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안 줬으면 수홍이가 준기랑 같이 다니기나 했겠나? 낮은 성적 탓에 진수와 민준이는 감정이 격해져 있었다. 입시 부담감 때문인지 진수는 노력해도 결과가 좋지 않아 쌓인 스트레스를 부러움의 대상을 씹으며 푸는 듯했다. 때마침 야자를 하다가 나온 수홍이가 우리의 뒤편으로 자리를 잡았다. 수홍이는 문제집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뒷자리에 있는 수홍이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진수가 수홍이에게 말을 건넸다. 야, 정수홍, 요즘 준기랑 많이 친하더라? 그제야 수홍이는 우리에게 눈길을 돌렸다. 부러우면 너도 친해지던지. 담임이 점수만 안 걸었어도 그 짐덩어리 떠안지 않았을 텐데. 점수만 오를 수 있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냐? 대학이 날렸는데. 근데 너희는 준기가 점수 올려줘도 중간에서 허우적대는 거 아니냐? 수홍이의 자신만만한 비꼬는 말과 태도에 진수는 얼굴이 상기되어 벌떡 일어났다. 뭐? 말 다 했냐? 그때 분식집 입구 쪽에서 주인 아줌마의 놀란 듯한 비명소리가 우리의 끝날 것 같지 않던 대화를 멈추게 만들었다. 어머, 학생, 여기 좀 누가 도와줘요. 어머, 왜 이래 이 학생. 나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시선을 옮기게 되었고 우리는 모두 얼어버렸다.
그곳에는 바닥에 널브러져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채로 경련을 하며 거품을 문 준기가 보였다. 고등학교 3학년 초 이후 거의 보지 못했던 준기의 발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고 분식집 아줌마는 119에 신고를 하고 있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생각이 멈춰버렸다. 그때 조금 전에 나눴던 대화가 내 머리를 지나갔다. 준기가 그 대화를 들은 것이 분명하다. 준기가 우리의 말을 듣고 충격으로 경련을 일으킨 상황임을 직감했다. 사람들의 소동에도 내 머릿속에는 방금 전 우리의 대화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제발 듣지 않았길 속으로 기도했다. 구급대원이 올 때쯤 준기의 발작은 멈췄지만 준기는 정신을 잃고 깨지 못하고 있었다. 곧이어 119가 도착했고 준기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우리는 학교에서 더 이상 준기를 볼 수 없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지만 준기는 우리에게 점점 희미해져 갔다. 수능이 끝난 지도 6개월이 지났다. 그해 수능은 불수능이었고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되어 나에게는 운이 필요했던 시험이었다. 불행하게도 운이 닿지 못했던 나는 재수를 준비하게 되었고 그렇게 또 지옥 같은 고3을 1년 더 해야 하는 탓에 죽을 맛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점수 올리기에만 급급하고 높은 대학교만 바라왔다. 하고 싶은 일보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우러러 볼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할 것은 입사지원서에 들어가야 할 명문대학교. 이름을 냈을 때 알지 못하는 대학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힘든 수업을 끝내고 잠깐 바람을 쏘이러 밖을 나와 걸었다. 공부를 하며 말을 거의 하지 않고 하루 중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게 많았다. 밥을 먹을 때도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책을 보면서 먹었다. 옷은 한 벌이면 충분했고 밥은 쓰러지지만 않을 정도로 먹었다. 수업을 끝내고 집에 오면 핸드폰 불빛만을 의지하며 내 방으로 가야 했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니 부모님 얼굴을 하루에 한 번도 못 보고 다음 날이 되는 게 일상이 돼버렸다. 항상 거실에서 들리는 아빠의 깊은 코골이와 잠꼬대는 그날 아빠가 얼마나 고된 하루를 보내고 왔는지 알 수 있었다. 오늘따라 더 크게 들리는 아빠의 잠꼬대를 들으며 수능날이 떠올랐다.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가정 형편이었지만 수능을 망친 나는 성적이 나오던 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다.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이러지도 않았잖아. 다른 애들처럼 학원도 못 가면서 혼자 공부하게 할 거면 나를 똑똑하게 놨던가.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데 엄마 아빠가 책임져.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엄마는 그날 집을 나가 일주일 동안 시골에 내려가 할머니에게 하소연을 하며 내내 우셨다고 했다. 아버지는 사업의 실패로 일용직을 하시며 힘겹게 우리 집 생활비를 감당하고 계셨지만 항상 나에게는 해줄 수 있는 만큼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했다. 일용직 아저씨들을 보면 대부분 그날 하루 일에 번 돈으로 술로 탕진하는 아저씨를 많이 봤지만 아빠는 그날 번 돈을 꼬박꼬박 엄마에게 가져오시며 내 학비에 보태셨을 만큼 성실한 분이셨다. 가끔 자신의 술값을 아껴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모아 출근 전 내 책상 위에 올려두고 가던 아빠였다. 그런 아버지와 엄마에게 나는 투정을 부리려던 게 그만 말이 거칠게 나와버렸다. 아빠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보는 앞에서 우셨다. 우는 아빠의 어깨는 떨렸고 한없이 약해 보였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순간 내가 잘못 말했음을 인지했지만 그날 나는 죄송하다고 하지 못했다. 잘되고 싶은 마음이 가족들보다 우선이었다. 이번 한 번만 지나가면 부모님한테도 더 잘하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는 꿋꿋이 버텼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는 재수를 하려는 내 뜻을 따라주셨다.
재수학원비는 우리 집 형편에 엄청난 돈이었다. 때문에 나는 고3 때보다 더 큰 부담과 스트레스가 심했다. 언어 영역 8교시 수업이 끝나 밥을 먹기 위해 매일 가는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을 때 누군가 내 팔목을 치며 불렀다. 누군지 보았을 때 나는 이게 꿈인가 싶은 마음에 잠깐 동안 말문이 막힌 채로 쳐다봤다. 준기였다. 7개월 만에 만난 준기는 분명 준기인데 목소리나 행동은 너무나도 밝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어드린 책은요, 새순이라는 책 중에서 일부분인 하선 작가의 기억 전당포라는 작품 읽어드렸는데요. 뒷이야기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직접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다른 작품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